여기는 서해바다 외딴 섬 두리도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에 바다는 늘 이런 색이었다. 먹물을 풀어놓은 듯 짙고 수평선 끝이 어디인지 가늠되지 않는 색. 유미는 매일 아침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코가 파도에 닿을 듯 말 듯한 자리에 서서 그 색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눈을 뜨면 해변으로 나오는 것이 밥 짓는 것보다 먼저였다. 간밤의 폭풍은 유독 거셌다. 지붕이 울었고 창문이 덜컹거렸고 유미의 엄마 정희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방 안에서 마을 사람들의 고깃배를 걱정하고 있었다. 재작년에도 태풍으로 고깃배가 떠내려가고 파손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유미도 마찬가지였다. 눈을 감으면 파도 소리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런 밤이었다. 밤새 전쟁을 하던 바다는 조용해지고 아침이 밝았다. 두리도의 해변은 엉망이었다. 밤새 파도가 핥히고 간 자리에는 해초더미와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유미는 익숙한 눈으로 그것들을 훑으며 걸었다. 그러다 깜짝 놀라 멈췄다. 사람이었다. 처음엔 큰 짐짝 같다고 생각했다. 부서진 나무 조각 위에 엎어진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유미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천천히 다가가 보았다. 가까이 갈수록 윤곽이 뚜렷해졌다. 남자였다. 짙은 감색 요트복.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재였다. 옷깃에 이니셜이 수놓여 있었는데 유미는 그것보다 남자의 손목을 먼저 봤다. 시계 하나가 채워져 있었다. 섬 전체를 팔아야 그만한 값이 될 것 같은 고급스런 시계가. 유미는 쪼그려 앉아 손가락 2개를 남자의 목에 댔다. 약했지만 맥박이 있었다. 남자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속눈썹에 모래가 붙어 있었다. 일어서려는 순간 남자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뭔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살려달라는 말보다 더 분명한 무언가가 그 손끝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있는 힘을 다해 남자를 등에 업었다. 젖은 몸은 무척이나 무거워 유미의 발이 모래에 깊이 박혔다. 한 발 한 발. 이를 악물고 허리를 폈다.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와 더욱 더 힘이 들었다. 바닷물의 짠기가 입술에 달라붙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발을 멈추지 않았다. 집까지는 100m가 조금 넘었다. 그 거리가 그날따라 한없이 길었다. 죽는 힘을 다해 겨우 집 앞에 도달했다. 정희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리려던 참이었다. 딸이 남자를 업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국자를 떨어뜨렸다. 이것이 무슨 일이다냐. 살아있어요, 엄마. 해변에 쓰러져 있었어요. 정희는 얼른 남자의 매무새를 훑어봤다. 옷과 시계, 신발. 이 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얼른 침대에 눕혀라. 유미는 남자를 침대에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다. 체온이 너무 낮았고 손이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남자의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천천히 꼼꼼하게. 읍내 보건소에 전화를 넣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폭풍 여파로 배편은 끊긴 상태였고 섬에는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었다. 유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체온을 올리고 숨이 끊기지 않도록 곁에 있는 것뿐이었다. 밤이 됐지만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가끔 눈썹이 찌푸려지거나 입술이 달싹이기도 했다. 유미는 그 옆에 앉아 이마에 놓인 수건을 갈고 또 갈았다. 깜빡 졸다 깨어난 유미는 남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던 이마가 조금씩 온기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자지 않고 옆에 앉아 간호를 했다. 해변에서 가져온 남자의 물건들을 부엌 한쪽에 모아뒀다. 지갑, 방수 케이스에 담긴 항해 일지,
이니셜이 새겨진 명함 케이스. 케이스를 열었더니 명함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영문과 한문으로 돼 있어서 유미는 읽을 수가 없었다. 다시 케이스를 닫았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폭풍은 지나가고 파도는 잠잠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넓고 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유미는 남자의 얕은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 바다가 데려온 사람. 그 한 가지 생각만이 밤새 그녀의 머릿속에 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남자가 눈을 떴다. 정희는 그 순간 부엌에 있었다. 미움을 적고 있었다. 유미가 먼저 알아채고 소리쳤다. 엄마, 정희가 달려왔다. 남자는 천장을 보고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빛이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눈이었다. 유미는 남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들려요? 남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유미의 얼굴 위에 멈췄다. 여기 섬이에요. 해변에 떠내려온 걸 제가 데려왔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이름이 뭐예요? 침묵이 길었다. 남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애써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눈을 감았다. 유미는 그 자리에 앉아 잠시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너무 잘생긴 얼굴. 유미의 심장이 요동을 쳤다. 이름이 뭘까? 어디서 왔을까? 왜 해변에 떠밀려 왔을까? 정희가 등 뒤에서 말했다. 해변에서 얻고 왔으니까 그냥 혜준이라 부르면 좋겠다. 혜준, 바다가 준 사람. 회복은 더뎠다. 열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했고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드는 시간이 길었다. 유미는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미움을 쑤었고 유미는 그게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은 된장국도 끓였고 어느 날은 시래기국도 끓였다. 혜준이 그릇을 비울 때마다 유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퍼주었다. 열흘이 지나자 혜준은 혼자 앉을 수 있게 됐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고 자신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 거의 묻지 않았다. 다만 가끔 멍하니 창밖 바다를 바라볼 때면 그 눈빛이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유미는 그 눈빛을 바라보다 애써 외면하곤 했다. 몸이 다 낫고 나서 혜주는 자연스럽게 섬의 일상에 녹아들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물이 마당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댔다. 처음엔 서툴렀다. 매듭을 잘못 짚고 실이 엉키기 일쑤였다. 유미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아 방향을 틀어줬다. 혜주는 말없이 따라했다. 사흘이 지나자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일주일이 지나자 유미보다 빨랐다.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무거운 짐을 날랐다. 손은 거칠어지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다. 혜주는 아무 불평 없이 현실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석양을 본 것은 혜준이 섬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였다. 유미가 그물을 거들어 해변에 나가는데 혜준이 뒤따라온 것이었다. 딱히 뭘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온 것이었다. 유미는 그게 싫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수평선 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섰다.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유미는 신발코로 모래를 밀었다 당겼다 했고 혜주는 팔짱을 낀 채 수평선을 바라봤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해가 다 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돌아섰다. 그렇게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됐다. 그런 저녁이 거듭되고 둘 사이는 더욱 가까워지면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기억은 한 장면 한 장면 조각이 되어 통증과 함께 다가왔다. 혜주는 가끔 두통을 호소했다.
미간을 쥐어짜는 표정으로 방 한쪽에 앉아 있을 때면 유미는 말을 걸지 않았다. 다만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나왔다. 혜주는 그것을 마시고 나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혜준이 말했다. 높은 건물이 보여요. 유리로 된 건물인데. 안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미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물었다. 사람은요?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이 안 보여요. 침묵이 흘렀다. 꿈이에요? 모르겠어요. 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미는 그를 바라봤다. 혜주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밤바다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향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준이 더 이상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혜준은 섬 생활에 완전히 적응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혜준 씨라 불렀고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유미는 2년 동안 읍내로 나갈 기회가 2번 있었다. 2번 모두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2번 모두 하지 않고 돌아왔다. 신고를 하면 혜준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게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차마 신고를 못하고 돌아선 것이었다. 봄이 왔다. 해변에 나란히 앉아있던 저녁이었다. 파도가 잔잔했다. 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여기 당신 곁이 내 자리 같아요. 고백도 아니었고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처럼 말했다. 유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가 그 침묵을 채웠다. 기억은 예고 없이 돌아왔다. 5월의 어느 늦은 오후 혜주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도끼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치는 순간 머리에서 번쩍하고 무언가가 터졌다. 통증이 아니었다. 빛 같은 것이었다. 눈 뒤쪽에서 번지는 흰빛. 거친 풍랑 속에서 요트 한 척이 사력을 다해 항해하는 모습. 요트 안에서 자신의 몸이 이리저리 튕겨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도끼를 놓치며 털썩 무릎을 꿇었다. 유미가 뛰어나왔다. 혜준 씨, 숨을 쉬고 있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유미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제야 혜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랐다. 멍한 눈빛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들어찬 눈이었다. 유미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자기 이름이 생각이 났다. 이름이 생각나자 나머지 기억도 거침없이 돌아왔다. 혜주는 바닷가로 향했다. 방파제 끝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두 무릎을 세우고 팔로 감싼 채 바다를 보고 있었다. 해는 졌고 수평선 위에 주황빛이 가늘게 남아 있었다. 유미가 말없이 옆에 앉았다. 한참이 지났다. 파도 소리만 있었다. 기억났어. 바다를 바라보던 혜준이 먼저 말했다. 유미가 고개를 돌렸다. 이름하고 어디서 왔는지, 뭘 하던 사람인지. 유미는 묻지 않았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천천히 쥐어졌다. 강재현이야. 서울 사람, 대한그룹 회장 아들. 말하고 나서 그는 웃었다. 웃음이 이상했다. 웃음인지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다. 말이 안 되지. 뭐라고요? 그럼 혜준 씨가 대한그룹 재벌의 아들이라고요? 유미는 당황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천천히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허탈감이 밀려왔다. 바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감이라도 하듯 검게 출렁거리고 있었다. 유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바람 소리 사이로 섞였다. 그럼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이제 가야 해요. 재현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다. 유미는 알았지만 일어서지 않고
바다를 보며 한참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현도 바다를 봤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다. 파도가 방파제를 건드리고 물러났다. 다시 왔다가 물러났다. 그날 밤 유미는 늦게 들어왔다. 정희는 묻지 않았다. 딸의 신발이 문 앞에 놓이는 소리를 들었고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를 들었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정희는 눈을 한번 길게 감았다 떴다. 자정이 넘어서야 재현이 들어왔다. 재현이 부엌에 들어서자 정희 혼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 차 한 잔. 자려 한 것 같지 않은 자세였다. 기다린 것 같지도 않은 자세였다. 그냥 거기 있던 사람 같은 자세였다. 재현이 맞은편에 앉았다. 정희가 일어나 찻잔을 하나 더 가져와 차를 따랐다. 말은 없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정희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알고 있어. 언제부터요? 장작 패고 있을 때부터 정희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혜은이가 뛰쳐나가는 걸 보고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어. 재현이 고개를 숙였다. 내일 떠날게요. 알아? 신세 많이 졌어요. 신세는 정희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으로 끝났다는 뜻인지 그런 말은 필요 없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재현이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정희는 눈으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누군지.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혜준이 유미 등에 업혀오던 날 손목시계를 봤어. 그리고 지갑에 있는 명함도 봤어. 재현이 눈을 들었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었는데 모른 척 했어요? 왜요? 정희는 찻잔 안을 내려다봤다. 미안하게 됐어.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재현은 모든 게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유미한테는 말했어요? 내 딸 상처받을까봐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 찻잔을 들고 검은 창밖을 봤다. 재현도 창밖을 봤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다. 자정의 섬은 아무 소리가 없었다. 배는 오전 6시에 있었다. 재현이 작은 짐을 들고 마당을 나섰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은 흐리고 연한 회색이었다. 마당 귀퉁이에 돌틈 사이 풀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유미가 마당에 나와 있었다. 나올 줄 알았다는 듯이 재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유미 앞에서 멈췄다. 배 시간 다 됐어요. 알아. 유미가 고개를 들어 재현의 얼굴을 봤다. 잘 가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이 돌아서서 한 걸음, 두 걸음, 5걸음. 유미가 불렀다. 혜준, 아니 재현 씨. 재현이 돌아봤다. 유미는 두 팔을 몸에 붙인 채로 마당 가운데 서 있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삼킨 얼굴이었다. 서울 가서 잘 살아요. 재현이 유미를 봤다. 유미의 눈은 흔들리지 않고 재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재현이 입을 열다 말고 돌아서서 마당을 나갔다. 유미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재현의 뒷모습이 골목길로 사라질 때까지,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이슬이 신발 끝을 적셨다. 강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은 조용했다. 재현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 강병두는 자고 있었다. 링거줄이 손등에 꽂혀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2해 전 기억 속의 얼굴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다. 재현이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태어나 처음 잡아본 것 같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초점 없는 눈이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옆으로 이동했다. 재현과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가 눈을 떴다 감았다 다시 떴다.
재현아, 목소리가 모래 위를 긁는 것 같았다. 예, 아버지. 살아있었구나. 예, 아버지 걱정 많이 하셨죠? 죄송합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병실의 의료기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이사회 소집은 재현이 직접 요청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섰다. 회의실은 너무나 조용했다. 숨소리까지 줄어드는 것 같은 정적이었다. 작은아버지 강병식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2해 동안 조카가 실종된 사이 그 자리를 채운 사람. 2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강병식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놀람과 불안과 두려움이 순서를 두지 않고 지나갔다. 재현은 그것을 하나씩 읽었다. 재현이 테이블 끝까지 걸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회의실 전체를 향해 보고 드릴 것이 있어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강병식이 입을 열었다. 재현아, 일단 작은아버지, 재현이 강병식을 봤다. 아버지 병원 기록을 검토해 봤습니다. 입원 시점, 병명 통보 시점, 이사회 의결 일정, 강병식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날과 이사회가 임시대표 체제로 전환된 날이 재현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사흘입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다. 이 사흘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가족에게 병세를 알리지 않은 채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더군요. 강병식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건 당시 상황이 작은아버지, 재현이 낮고 또렷한 소리로 말했다. 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뿐이었다. 회의실의 다른 이사들이 시선을 나눴다. 재현은 그 시선들을 무시했다. 강병식을 보자 강병식이 시선을 내렸다. 재현이 상석 쪽으로 걸어가자 강병식이 일어섰다. 재현이 그 자리에 앉았다. 저녁이었다. 민서연이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다. 호텔 라운지 창가 자리. 그녀는 찻잔을 2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재현이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치자 민서연이 눈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살아있었군요. 늦었습니다. 재현이 맞은편에 앉았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민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기다린 건 아니에요. 말이 차가웠지만 날카롭지는 않았다. 오늘 이사회 소식은 들었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연락하셨겠죠? 재현이 잠시 망설였다. 미안합니다. 민서연이 창밖을 봤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민서연이 재현을 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 얼굴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겠죠. 다른 사람 생긴 거죠, 거기서. 일방적인 확인이었다. 재현이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연이 작게 웃었다. 쓴 웃음도 아니고 슬픈 웃음도 아닌 그냥 정확한 사람이 정확한 것을 확인했을 때의 표정이었다. 잘 됐어요. 서연 씨, 아니, 진짜로. 민서연이 찻잔을 들었다. 저도 오래 생각했어요. 당신 없는 2해 동안. 우리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어울리는 것하고 맞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재현이 민서연을 보았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민서연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차가 다 식었네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재현 씨. 잘 사세요. 진심으로. 재현이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민서연이 먼저 라운지를 나갔다. 재현은 자리에 서서 그녀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문이 닫혔다. 그는 한동안 서 있었다. 창밖에는 서울이 밤을 뽐내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아버지 병원 일을 처리하고 회사 긴급 현안을 정리했다. 작은아버지 문제는 법무팀에 넘겼다.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해야 할 것들을 했다.
그리고 섬으로 가는 배를 예약했다. 비서가 물었다. 어디 가시는 건지 일정 잡아드릴까요? 재현이 대답했다. 아니야, 됐어.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어 있었다. 배에서 내려 좁은 섬 골목을 걸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지 않았다. 유미네 집 마당 앞에 멈췄다. 유미가 마당에서 돌아선 채로 빨래를 걷고 있었다. 그는 유미가 알아챌 때까지 기다렸다. 유미가 돌아보다 깜짝 놀란다. 빨래를 거두던 손이 멈추고 두 사람이 마주봤다. 재현이 말했다. 나 왔어. 왜 왔어요? 유미가 다시 빨래를 걷기 시작했다. 재현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 유미 옆에 서서 빨래를 함께 걷었다. 유미는 막지 않았다. 한동안 두 사람이 말없이 빨래를 걷었다. 바람이 마당을 스치며 지나갔다. 정희가 서랍 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 속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다. 정희는 오래 들여다봤다. 마당에서 재현과 유미의 작은 소리가 들렸다. 유미가 뭔가 말하고 재현이 짧게 대답하는 소리. 정희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서랍을 닫고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았다 뜨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가서 저녁 준비를 했다. 항상 그랬듯이 셋을 위한. 밤이 되어 유미가 방파제 끝에 앉아 있고 재현이 옆에 앉았다. 파도가 두 사람을 반기기라도 하듯 철썩이고 있다. 왜 온 거예요? 유미가 먼저 물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왔어. 서울에 할 일 많잖아요. 많지. 그런데 왜요? 그러니까 묻는 거야. 유미가 고개를 돌리자 재현이가 유미를 보면서 말했다. 나 서울 가야 해. 해야 할 것들이 있어. 건강이 안 좋으신 아버지도 계시고,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알아요. 같이 갈 수 있어? 유미가 재현을 보자 재현이 말을 이었다. 억지로 말고 싫으면 싫다고 해. 나는 또 올 거야, 그래도.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와야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 유미가 바다를 봤다. 엄마는요? 같이 내가 모시고 싶어. 엄마한테는 물어봤어요? 아직? 유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엄마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미가 재현을 쳐다보다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설득해야지. 재현이 소리 없이 웃었다. 유미가 옆을 흘겨봤다. 왜 웃어요? 모르겠어. 그냥 웃음이 나와. 파도가 왔다가 갔다. 유미가 무릎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나 서울 처음이에요. 알고 있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왜 데려가려고 해요? 재현이 대답하지 않았다. 유미는 대답을 기다렸다. 네가 없으면 재현이 천천히 말했다. 서울이 서울처럼 느껴질 것 같지 않아서. 바람이 불어와 유미의 머리카락이 눈을 가렸다. 나랑 같이 서울로 가자. 재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파도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철썩인다. 결혼 허락은 조건과 함께 왔다. 병원에서 퇴원한 강병두 회장은 일주일을 뜸을 들였다. 재현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아버지가 말을 아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이유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저녁 아버지가 불렀다. 데려와라. 그게 전부였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서울 야경이 펼쳐진 창밖을 보고 계셨다. 그 옆모습이 많이 늙어 보였다. 재현은 그것을 눈에 담고 방을 나왔다. 섬에 소식을 전하러 간 날 날씨가 맑았다. 재현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정희는 마루에 앉아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다. 재현을 보자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왔어? 마치 읍내 다녀온 사람한테 하는 말 같았다. 재현은 그게 좋았다. 신발을 벗고 마루 끝에 앉았다. 어머니 서울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희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유미 때문에? 유미 때문이기도 하고 두 분 다 제 사람이니까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등어 한 마리를 끝까지 손질하고 나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재현은 기다렸다. 한참 후 유미가 마루로 나왔다. 손에 물기가 있었다. 엄마가 가신대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올라가실 것 같아. 놀라지 않으셨어요? 유미가 재현 옆에 앉았다. 덤덤하신 표정이셔.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장독대 위 항아리 뚜껑이 살짝 들썩였다. 무서울 것 같아요. 유미가 작게 말했다. 서울 가는 게 아니, 재현 씨 쪽 사람들이요. 재현은 유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있잖아. 떠나는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다. 짐은 많지 않았다. 보따리 하나, 가방 하나. 유미가 짐을 챙기는 동안 정희는 안방을 한번 둘러봤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매일 봐온 바다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잔잔했다. 정희는 장롱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 수건 몇 장 밑에 손을 넣어 뭔가를 꺼냈다. 낡은 봉투 안에 사진이 한 장 있었다. 꺼내지 않고 봉투째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닫았다. 유미가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엄마 다 됐어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방을 나오면서 잠깐 생각에 잠긴 듯하다 그냥 나왔다. 대안가 저택은 유미가 상상하던 것보다 컸다. 차에서 내리자 철 대문이 보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이 펼쳐졌다. 유미는 걸으면서 발밑을 봤다. 돌이 반듯하게 깔려 있었고 섬의 흙길과는 너무 달랐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집사가 안내했다. 회장님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현이 앞장섰다. 유미가 그 뒤를 따르고 정희는 가장 뒤에 걸었다. 복도가 굉장히 길었고 끝에 문이 있었다. 재현이 문을 열었다. 회장 강병두가 찻잔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재현과 정희가 들어서자 시선이 움직였다. 유미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 뒤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시선이 닿았다. 정희였다. 정희를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다 갑자기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찻잔을 들고 있는 손도 심하게 흔들렸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에게 물었다. 혹시 성함이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정이라고 합니다. 한정희. 순간 찻잔이 떨어져 카페 위에 뒹굴었다. 강 회장의 얼굴을 봤다. 강병두는 반쯤 선 자세로 멈춰 있었다. 흔히 말하는 정지하면 그대로였다. 얼굴만 온갖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손은 허공에 있었고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정희는 표정 없는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이 상황을 예상이나 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아니, 오래된 감정을 겨우 누르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유미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슴이 조여왔다. 재현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그의 눈빛도 흔들렸다. 정희가 먼저 시선을 거두고 몸을 낮춰 바닥에 찻잔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허공에 멈춰있던 강 회장의 손도 천천히 내려왔다. 떨고 있었다. 유미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그건 재현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저택의 밤은 길었고 서울의 밤은 조용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렸고 멀리서 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섬의 밤이 파도 소리로 채워지듯 이 도시의 밤은 사람들이 만든 소음으로 채워졌다.
정희와 유미는 집사가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는 한숨을 몇 번 내쉬다 밖으로 나갔다. 한참을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니 저택의 정원이 어둠 속에 조용히 있었다. 그 정원 한쪽 나무 아래 벤치에 불이 켜진 작은 등이 있었다. 누군가 앉아 있었다. 엄마였다. 유미는 겉옷을 걸치고 정원으로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저택 안에 조용히 울렸다. 정원문을 열자 밤 공기가 찼다. 섬의 밤 공기와는 달랐다. 바다 냄새가 없었고 흙 냄새도 옅었다. 그냥 차갑고 건조한 도시의 밤이었다. 정희는 정원을 밝히는 등 앞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춥지 않아? 유미가 다가가도 돌아보지 않았다. 유미는 옆에 앉았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원의 나무가 바람에 조금 흔들렸다. 등 불빛이 어머니의 손 위를 비추었다. 손 위에 있는 것이 보였다. 낡은 사진이었다. 유미는 묻지 않았다. 정희가 먼저 말했다. 봐라. 유미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빛이 약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등 쪽으로 조금 기울이자 사진 속 얼굴이 드러났다. 젊은 어머니 옆에 남자가 있었다. 유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였다. 누구예요? 정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정원의 나무가 다시 흔들렸다. 네 아버지다. 유미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너무 긴장이 돼 숨이 멈출 것 같았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젊고 단정하고 낯선 얼굴이었다. 강 회장의 눈매가 아니었다. 강 회장님이 아니에요? 유미가 묻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다. 정희는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33년 전의 얘기를 유미에게 들려줬다. 서울에서 일하던 시절, 강씨 집안과의 인연, 강병두와 깊은 사랑에 빠진 것, 강병두의 어머니가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온갖 짓을 다한 것, 강병두의 애를 가졌어도 임신했다는 말도 못 꺼내고 있다. 강병두의 어머니의 모진 행동 때문에 유산을 했다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던 중 심성이 착한 섬사람을 만나 두리도로 들어가 살게 된 것. 그러면 유미가 말했다. 강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셔? 모른다.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섬사람하고 사귄 것조차도 모른다. 내가 바람나서 어느 남자하고 도망간 줄로만 알고 있을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다. 감정이 다 소진된 자리에서 나오는 말. 오래 담아두었던 것을 꺼낼 때 사람의 목소리는 그렇게 된다. 정원의 나무가 다시 흔들렸다. 유미는 사진을 쥔 채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옆얼굴이 등불빛 안에 있었다. 주름이 보였다. 섬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긴 주름들이었다. 그 주름들 아래로 무엇이 있는지를 유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33년 동안 혼자 담아둔 것들의 무게. 그럼 아버지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바다에 나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왜 나한테 아버지가 있었단 말을 안 했어? 네가 아버지를 기다릴까 봐. 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릴까 봐.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유미는 더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몸으로 버티며. 유미는 사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손 안에 쥔 채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정원의 나무들이 다시 흔들렸다. 그러면 강 회장님하고는 어떻게 할 거야? 유미가 말했다. 그이가 나한테 미안한 게 있을 거고 나도 그이한테 미안한 게 있는데 이제라도 만났으니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풀어봐야지. 정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말했다. 유미는 어머니의 옆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이 슬프지는 않았다.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이미 오래전에 다른 것으로 바뀐 얼굴이었다.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는 말하기 어려웠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미가 새벽에 재현의 방문 앞에 와서 두드렸다. 재현이 문을 열었을 때 유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눈이 약간 부어 있었다. 유미는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진 봐요. 강 회장님이 아니야. 엄마는 섬으로 들어오기 전에 강 회장님의 애를 유산했대. 이분이 내 아버지야. 돌아가셨대. 재현은 사진을 한참 쳐다보다 소리치듯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남매가 아니네? 그래요. 우리는 남매가 아니에요. 둘은 상기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침 빛이 복도 창문으로 살며시 다가오며 같이 웃었다. 재현의 얼굴이 담담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재현이 유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사진과 유미의 손을 함께 감쌌다. 복도의 아침빛이 두 사람 위에 내려왔다. 강 회장에게 전한 것은 재현이었다. 재현이 서재 문을 두드렸다. 강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서재에 있었다. 잠을 자지 않은 얼굴에 책상이 찻잔은 비어 있었다. 재현이 들어와 문을 닫고 섰다. 아버지. 유미는 아버지의 딸이 아닙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유미 어머니가 어젯밤 유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애를 가졌었는데 할머니의 모진 핍박 때문에 유산을 했고 그 이후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다른 남자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가 멈추었다. 그래서 유미와 나는 남매 사이가 아닙니다. 재현은 더 말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을 머리를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한참 후에 강 회장이 말했다. 나가 있거라. 재현이 서재를 나오고 정희가 서재로 들어간 것은 1시간 후였다. 두 사람은 2시간을 서재 안에 있었다. 그 시간 유미는 서재에서 나온 재현과 정원에 있었다. 아침 햇살이 정원 나무 사이로 들어왔다. 유미는 서재 쪽 창문을 가끔 보았다. 커튼이 쳐져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서로 미안한 것들이 있을 거야.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미안한 게 있고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미안한 게 있어. 유미는 그 말을 들으며 정원 풀 위를 보았다. 아침 이슬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게 33년이 걸린 거네. 미안한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 서재 문이 열린 것은 정우가 가까울 무렵이었다. 정희가 먼저 나왔다. 유미는 정원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보았다. 정희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말하기 어려웠다. 주름이 없어진 것도 눈이 밝아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내려놓아진 얼굴이었다. 오래 들고 있던 것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정희는 유미에게 걸어와 다소곳이 유미의 손을 잡았다. 강 회장이 서재에서 나온 것은 정희보다 늦었다. 복도로 나온 강 회장은 정원 쪽 유리문 앞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았다. 정희가 유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재현이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유리문 너머 세 사람이 정원의 햇살 안에 있었다. 저녁이 왔다. 저택의 식당에 처음으로 네 사람이 함께 앉았다. 강 회장과 정희가 나란히 앉았고 맞은편에 재현과 유미가 앉았다. 그릇 소리, 젓가락 소리, 음식 먹는 소리, 말 대신 그 소리들이 식탁을 채웠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정희가 국을 더 떠와 강 회장 앞으로 밀었다. 강 회장이 당연하듯 그걸 받았다. 재현과 유미가 그것을 보았다. 둘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유미는 어젯밤처럼 다시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오늘은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강 회장과 엄마였다. 벤치 위에서 떨어져 앉은 거리. 그러나 그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았다. 33년을 건너온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벤치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가까움이었다. 유미는 생각했다. 33년 전에는 연인으로 같이 어딘가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곧 사돈이 될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질긴 인연이 인생의 황혼길에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유미는 서울 생활이 모든 게 낯설었다. 바람과 공기, 하늘, 서울의 밤, 서울의 냄새, 그리고 부담스러운 저택까지도. 하지만 모든 걸 이겨내고 적응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파도가 데려다준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